오랜만에 큰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김밥을 만들려고 새벽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갓 지은 밥 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뿌려 잘 섞고 나니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네요. 큰아들이 많이 넣어달라고 했던 햄도 넉넉하게 굽고 계란지단도 두툼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린 아들은 어느새 제 옆에 딱 달라붙어 한 입만 달라고 어찌나 졸라대는지 몰라요. 급하게 한 줄을 말아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아들은 엄지를 척 들면서 우리 엄마 최고라면서 방방 뛰곤 했죠. 김밥을 만들 때면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옛날 생각에 잠시 빠진 사이 단무지와 우엉, 시금치와 당근까지 넣어 정성스레 잘 말아 만든 김밥이 몇 줄 완성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집에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적당한 크기로 김밥을 잘라 도시락통에 담은 뒤 저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먼저 떠난 큰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나 떠올리면 그립고 가엾고 고마운 우리 큰아들. 큰아들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자주 찾아가지 못해 그게 늘 미안한 마음이에요. 버스에 내려 납골당 건물로 향하는 길. 오늘따라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아들의 납골당에 도착하니 저보다 먼저 와 있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차려입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바로 저의 큰며느리예요.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조금 빨리 왔죠. 아유, 얘도 참 안 와도 된다니까. 신랑이 알면 싫어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온 거예요. 어머니랑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오라고 했는걸요. 활짝 웃고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마음 편히 엄마를 바라보고 있느냐고, 더 이상 내 걱정하지 말고 그저 편히 지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이 큰며느리는 제 옆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네요. 큰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줄 알았던 큰며느리. 하늘에서도 엄마를 걱정했던 아들이 저에게 다시 큰며느리를 보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생전 효심이 깊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서도 이렇게 저를 살피네요.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인으로 자리 잡은 큰며느리. 큰아들이 죽고 큰며느리와 다시 만나기까지 정말 끔찍하고 괴로웠던 지난 날이 떠오릅니다. 남편과 저는 시골에서 제법 큰 과수원을 했어요. 시댁은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과수원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과수원에서의 삶은 무척 평화로웠죠. 사계절이 뚜렷하게 보이는 과수원에서 저와 남편을 닮은 2살 터울의 형제는 함께 뛰어놀며 자라났습니다. 봄에는 눈처럼 흩날리는 꽃잎 구경을 하고, 여름에는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하며 잡초를 뽑고, 가을에는 빨갛게 익은 사과를 직접 따보겠다고 과수원을 헤집고 다녔던 아이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질 때마다 이렇게 평생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힘을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남편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제가 증상을 알았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한참 지난 상태였고, 남편은 병원에서
제 1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큰아들의 나이가 14살, 작은 아들이 겨우 12살이었을 때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면 제발 한 번만 나타나달라고, 어린아이들을 봐서라도 남편 좀 살려달라고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끝내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보내는 모든 과정은 미칠 것처럼 괴롭고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부엌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큰아들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동안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금방 어른 돼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어린 마음에 아빠를 잃은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혼자 남은 엄마를 위로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아이들과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일단 과수원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남편의 병간호를 하는 1년 동안은 제대로 신경을 쓸 수 없어서 마을 친한어른께 돈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럭저럭 농사는 지었지만 제 손이 닿지 않다 보니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그렇다고 혼자서 이 큰 밭을 농사짓기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과수원 농사는 남편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남편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가 떠나는 것은 싫었어요. 막상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떠나려니 막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을까. 평소와는 다르게 밑도 끝도 없는 용기가 났어요. 과수원은 워낙 땅이 좋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금방 정리가 됐어요. 시골집까지 정리를 하고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학군이 좋다는 동네에 셋이 살기에 적당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들의 뒷바라지에만 온 신경을 쏟았어요. 서울의 집값은 제 생각보다 비쌌어요. 나중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은 돈으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남겨둔 돈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낮 시간 동안은 가정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제 노력 덕분인지 아이들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작은 아들이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지만 큰아들이 옆에서 잘 살펴준 덕분에 작은 아들도 금방 정신을 차렸고요. 우애가 깊은 아이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아빠의 역할을 하려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애틋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학교에 가자마자 바로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밀린 일을 하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준 뒤에야 겨우 잠드는 삶이었지만 아이들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 곁에 아이들이 있음에 행복했고 돈을 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했어요. 2년 뒤 둘째도 제법 이름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고 두 아들은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저 무사히 졸업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자기들 가정 이루는 것, 그거면 충분했죠. 큰애가 졸업을 앞두고 고민이 있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저 졸업하고 나면 취업 대신 사업을 좀 해볼까요? 대학교 때부터 계속 고민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아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근데 사업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지 않니?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통과돼서 괜찮아요. 지원금에다가 제가 대학생 때 과외하면서 모아뒀던 돈도 있고 살짝 빠듯하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도 힘들면 엄마한테 꼭 말해. 이 집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되니까. 엄마, 이 집은 엄마 거예요. 저희 줄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책임감 있고 성실한 큰아들이 좋았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집을 팔겠다고 한 것도 진심이었지만 말이라도 괜찮다고 사양하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큰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제법 큰 성과를 냈어요. 제가 그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잘 몰랐지만 둘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저에게 돈 봉투를 가져다 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이제는 저도 좀 안정이 돼서 매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부 일은 그만하세요. 아니야, 너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을 텐데 뭘 생활비까지 챙기니. 엄마는 돈도 돈이지만 움직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엄마 나이 되면 일부러라도 움직여야 돼. 저랑 선준이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받아주세요. 네? 그날 밤 큰아들이 준 돈 봉투를 끌어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자 혼자 자식 둘을 키우면서 분명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아들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덕분에 치유받은 느낌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은 그 뒤로도 평탄했어요. 둘째도 대학을 졸업하고 큰아들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동생을 참 잘 챙겼던 형이었는데 이렇게 커서도 동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특하고 든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여자친구는 지금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의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한눈에 봐도 인상이 선하고 좋았어요.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죠. 큰아들 내외는 결혼을 하고 저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제가 극구 반대하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단호하게 나와서 참 고맙게도 함께 살게 됐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들도 여자친구를 소개했어요. 대학 때 알던 사이였는데 동창회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됐다면서요. 둘째까지 함께 살 수는 없고 둘째는 분가를 원했기 때문에 큰아들과 상의 후 둘째에게는 지방 아파트를 판 돈으로 집을 해줬어요. 지방이었지만 도시개발이 워낙 빠르게 된 곳이었기에 집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비록 전세였지만 다행히 아들이 원하는 곳에 살 곳을 마련할 수 있었죠. 둘째까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제는 정말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집안은 더 화목해졌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모두 저에게 어찌나 살갑고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그저 고마울 뿐이었죠.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큰 며느리에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더 쓰이긴 하더라고요. 명절이면 부모님 생각이 나진 않을까, 친정엄마의 정이 그립진 않을까. 같이 살고 있다는 핑계로 큰 며느리에게 더 많은 정을 준 것 같아요. 저희는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집에 올 때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치 빠른 작은 며느리는 늘 농담 반 진담 반 질투를 했어요. 큰 며느리에게 뭐라도 사주면 넘겨짚은 건지 아니면 정말 알고 말하는 건지 제가 사준 거 아니냐며 들들 볶기도 했죠. 그렇게 작은 며느리의 눈을 피해가며 정을 주고받다 보니 오히려 저와 큰 며느리의 사이는 더 애틋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저에게는 그저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집안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새 식구가 생겨 기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큰 며느리가 초조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큰 며느리도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아,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다 때가 있는 거야. 너희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직 아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나 보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이를 기다리는 건 맞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다 때가 있겠죠.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동서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유, 근데 무슨 아기 선물을 그렇게 많이 샀니? 동서가 전부터 갖고 싶다고 했던 것들 적어놨었거든요. 저한테도 첫 조카니까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서요. 질투를 하거나 속상해할 법도 한데 축하받게 할 줄 모르는 큰며느리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려웠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우리 큰애들한테 예쁜 아기 하나만 꼭 보내달라고 남몰래 비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큰며느리에게도 빨리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 바랐을 뿐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련을 겪어야 했어요. 출장을 갔던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정말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늦은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덤프트럭과 사고가 나면서 차량이 전복됐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갔는데 내일 돌아오면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약속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대체 내 아들이 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바뀌어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싸늘하게 누워있는 아들을 만났을 때도 아니라고, 여기 누워있는 사람 내 아들 아니라고 끝없이 부정했습니다. 제 옆에는 눈물이 범벅이 된 큰며느리가 저를 겨우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 옆에서 울던 저는 끝내 실신했고 눈을 떴을 때는 작은 며느리가 제 옆에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빈소에 들어가니 그제야 큰아들이 떠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는 또다시 무너졌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동안에도 저와 큰며느리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기대 앉아 있었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고통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뼈아픈 고통이에요. 제가 아픈 것은 얼마든지 아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큰아들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납골당에 큰아들을 두고 오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큰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는 큰아들이 떠나기 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집안 곳곳 큰아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상 그 모습을 마주하고 나니 제 마음이 더 무너졌습니다. 큰며느리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겠죠. 저와 큰며느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큰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큰아들의 사망신고를 하고 아들이 대학생 때 가입했던 사망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수령인이 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뒤 제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어요. 통장을 보는데 참 야속하더군요. 이까짓 돈 없어도 되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살려달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외침만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매일매일이 눈물바다였어요. 서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는 제 방에서, 큰며느리는 자신의 방에서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흘리며 버텨야 했습니다. 큰아들의 49제를 하고 그날 밤 큰며느리를 불러 통장을 건넸어요. 선호 사망보험금이다. 너도 이제 네 살 길 찾아야지. 이거 가지고 새 출발하거라. 나도 이제 선호 보내주려고 해. 평생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안 나갈 거예요. 왜 저 내쫓으시려는 거예요? 어머니, 평생 저랑 같이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건 선호가 있을 때 얘기지. 지영이 너 이렇게 젊고 고운데 네 앞길 막고 싶지도 않고 그건 선호도 마찬가지일 거다. 네가 예전처럼 씩씩하게 잘 사는 거, 엄마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야. 울면서 싫다고 버티는 큰며느리를 밤새 달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끝까지 매달리던 큰며느리는 결국 너를 보면 아들 생각 때문에 힘들다는 제 이야기에 마음을 돌렸어요. 그날 이후 큰며느리는 집에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정작 얼마 안 되는 자기 짐은 챙길 생각도 안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어 냉장고며 냉동실이며 넣어두느라 바빴어요. 제 이불까지 빨아서 보송하게 말리고 나서야 본인 짐을 챙겼죠. 그렇게 일주일 만에 큰며느리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켜줘서 미안해. 우리 이제는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저는 연락처 절대 안 바꿀 거니까 저 보고 싶으면 꼭 연락하세요. 기다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 잘 살고 항상 건강하렴. 끝까지 웃으며 큰며느리를 보냈지만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마음에 뭐가 턱하고 걸린 것처럼 아파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냉장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반찬통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보듬으며 아껴주고 싶었던 우리 큰며느리.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큰며느리가 떠나고 둘째내가 저를 자주 들여다봤어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이 했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중요한 일들이 몇 건 있다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고, 작은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와서 저와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몇 달간 아이들이 신경을 써준 덕분에 저도 겉으로나마 괜찮아 보이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안심하는 눈치였고요. 평소에도 제가 걱정된다며 같이 살자고 말했던 아이들은 해가 바뀌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내가 엄마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왜 자꾸 혼자 사신다는 거예요? 엄마 혼자 살기에 이 집은 너무 크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여기 집 팔고 우리 전세 빼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하나밖에 없는 엄마 손주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는데 이참에 애 키우기 좋은 동네로 같이 가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작은 아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니 작은 아들의 말이 맞기도 했어요. 이 집에서는 늘 큰아들 생각이 났기 때문에 여길 벗어나면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손주 금방 클 텐데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나쁠 것도 없고, 요즘 뉴스를 보니 사는 곳으로도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차별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여건이 된다면 이사를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작은 아들의 말대로 집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새로 살 집을 알아보는 것들은 번거로우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얼마 되지 않아 몇 팀이 집을 보러 왔어요. 그중 계약을 원하는 집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길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선준이니? 그래, 지금 가계약은 했고 한 달 반 뒤에 이삿날 맞춰서 잔금 받기로 했다. 엄마 잘하셨어요. 저희도 집 잘 알아보고 있어요. 내일도 부동산에서 몇 곳 보기로 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아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일단 계약금 통장으로 보내마. 그래. 이사를 가면 지금보다 큰아들 생각도 덜 날 것이고 이제 작은아들 내외와 손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그렇게 제 이삿날을 앞두고 짐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쩌죠? 사업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집에 써야 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살림을 합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난 당장 2주일 뒤에 이사인데. 일단은 저희도 집을 더 좁혀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당분간만 고시원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알아보니까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환경도 엄청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지낼 건데 집을 또 구하기는 그렇고, 거기서 지내시는 비용이랑 생활비는 제가 다 부담할 거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요. 진짜 딱 몇 달만 기다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새로 이사갈 집은 같이 못 지낼 정도니? 회사가 대체 어떻길래? 그게 집이 작은 것도 작은 거지만 사실 민주가 얼마 전에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 계시면 신경을 쓸 것 같아서요. 죄송해요, 엄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집보다 회사잖아요. 형이 만든 회사 어떻게든 잘 지켜내야죠. 이번 위기만 넘기면 돼요.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큰아들이 세운 회사가 어렵다는데, 그리고 이 집은 큰아들이 어려우면 언제든 팔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라도 큰아들의 회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작은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떠나던 날, 잔금을 작은 아들에게 모두 보내고 저는 작은 아들이 마련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죠? 그러네. 옛날 고시원이 아니네. 창도 이렇게 크고. 말만 고시원이지 사실상 레지던스 같은 곳이에요. 필요한 건 방에 다 있고 빨래만 공용 공간에서 하시면 돼요. 엄마, 죄송하고 감사해요. 아유, 아니다. 그런 말 마라. 회사 안정시키는 것만 신경 써. 바쁘겠지만 민주도 잘 챙겨주고. 요즘 유산이 흔하다지만 직접 품고 있던 엄마 마음은 어떻겠니? 걱정과 달리 제가 살아야 하는 곳은 꽤 근사했어요. 창이 커서 불을 켜지 않아도 공간이 환했고, 크기도 커서 침대와 냉장고, 책상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공간이 답답하지 않게 넓은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지내기에 이만한 곳이 없겠다 싶었죠. 작은 아들이 마음이 불편했는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어요. 작은 아들이 월세와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쪼들리지도 않았고, 특별히 혼자서 돈을 쓸 만한 것도 없어서 대부분 통장에 모아두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가끔 큰며느리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영이는 어디에서 지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걸 알면 지영이는 뭐라고 할까? 한참 생각에 빠지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떨쳐버리곤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어요. 며느리와 손자도 보고 싶었지만 매번 일이 있어서 못 왔다는 말에 섭섭한 마음을 내서 감춰했죠. 아이들이 이사간 집은 좁아서 어수선하다며 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가보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곳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같이 밥을 먹던 아들이 갑자기 생각난 듯 저에게 물었어요. 아, 참, 엄마, 형 사망보험금, 그거 엄마가 받았죠. 그것도 꽤 됐을 텐데 어떻게 하셨나 싶어서요. 그건 내 몫이 아니라 주인 찾아줬다.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설마 형수 줬어요? 아니, 이제 가족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챙겨줘요. 가만 보면 연우 엄마 말이 맞다니까. 엄마는 우리보다 형수만 더 챙긴다니까요. 연우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가 형수만 챙겨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튼 엄마한테 그 돈 없다는 거죠? 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날의 대화 이후 작은 아들의 연락이 줄었어요. 제가 정말 큰며느리만 챙겨서 섭섭했나 싶어서 마음이 풀리면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고 월세를 내야 하는데 작은 아들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죠.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으면서도 일단 월세는 내야 했기에 제 통장에 있는 돈으로 월세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작은 아들 내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단 한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나도 제대로 났구나 싶어서 일단 아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처음 개업식을 냈던 날을 떠올리며 기억을 더듬어 도착을 해보니 전혀 다른 회사의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가 물어보니 2달 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작은 아들은 이사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애들이 새로 이사한 집은 어딘지 아예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이들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작은 아들 내외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자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헛웃음이 났어요. 허무했습니다. 평생을 키운 자식이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버렸다니. 끝까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작은 아들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게 맞았어요. 배신감이고 뭐고 일단은 당장 월세매 생활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통장에 남겨둔 돈으로 월세 보증금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런저런 비용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역시 고시원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지금 지내는 곳보다 훨씬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전에 지내던 곳보다 당연히 좁고 시설도 노후됐지만 제 한몸 누이기에는 그럭저럭 적당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꿈에 큰아들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큰아들은 저를 보며 울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도 이런 제 꼴을 보고 기가 막혔던 거겠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자식들 보란듯이 잘 살아내자고요. 제일 먼저 일자리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당장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전에 가정부 일을 할 때 소개해줬던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를 바로 기억한 업체 담당자가 마침 괜찮은 집이 있다며 가정부 일을 소개해줬어요. 덕분에 저는 다시 가정부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1년 가까이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당연히 그 1년 동안 작은 아들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은 잊고 제 상황에만 집중했어요. 부잣집이어서 그런지 반찬이 특별히 마음에 들거나 손님 맞이 같은 행사를 하면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셨죠. 이곳에서 오래오래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집 사모님이 이민을 가게 됐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사모님 덕분에 1년 동안 즐겁게 일했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막대하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유, 당연한 일인데요, 뭘. 이 여사님, 혹시 입주가정부도 할 생각 있으세요? 성북동에 사는 지인이 입주가정부를 구하는데요. 마침 여사님 생각이 나서요. 원하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려고요. 사모님의 말에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입주가정부라면 일단 주거비 걱정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돈도 더 모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집을 그만두면 또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그렇게 사모님의 소개로 성북동으로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이 저를 맞이했어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벨을 누르자 대문이 열렸어요.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 길도 어찌나 크던지 정원사로 보이는 사람이 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부잣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열리면서 앞치마를 한 사람이 나왔어요. 아마도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오신 이 여사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청담동에서 연락 주셔서 저희 사모님이랑은 통화하셨어요. 사모님이 외출하셨는데 조금 늦으신다고 죄송하다고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차 한잔 내올게요.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찌나 크던지 드라마에서 보던 부잣집이랑은 규모가 달랐어요.
그렇게 집을 둘러보고 있는데 마침 도우미 분이 차를 내왔습니다. 여기는 몇 명이 일을 하나요? 집이 참 커서요. 상주 도우미 한 분 있고 청소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이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제가 상주 도우미인데 고향으로 내려가게 돼서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여기 사모님이랑 사장님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갑질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럼 저는 청소를 해야 되니 쉬고 계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계세요. 시간도 남는데요, 뭐. 거실만 청소기로 밀고 있을게요. 긋고 말리는 도우미의 청소기를 뺏느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났어요. 안주인이 왔구나 싶어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안주인이 등장하는 순간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상대방 역시 저만큼 놀라서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아니, 지영아, 너야말로 여기... 사모님이 지영이 너였니? 그럼 오늘 면접 보러 오신다는 이 여사님이 어머니? 서로를 발견하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앉아있는 저와 큰며느리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본 도우미는 차를 내온 후 조용히 2층 청소를 하겠다며 사라졌어요. 약간의 적막감이 흐르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머니가 왜 입주 도우미 면접을 보러 오신 거예요? 청담동에서 1년 동안 도우미 일을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전에도 도우미 일을 하신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거의 4년 만에 듣는 큰며느리의 따뜻한 음성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전부 들은 큰며느리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몇 번이나 벌떡 일어났어요. 제 옆에 다가와 저를 토닥이며 안아주는 큰며느리의 손길에 저는 더 소리내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큰며느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간 뒤에 한동안 저도 방황 아닌 방황을 했어요. 원장님은 병원에 계속 나오라고 하셨지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원장님이 이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큰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었는데 암이 재발하면서 전이가 심해서 사실상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거절할까 했지만 워낙 완곡하게 부탁하시기도 했고 뭐라도 열중하면 선호 씨에 대한 아픔을 좀 잊을까 싶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 큰 사모님을 돌봐드리는데 선호 씨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루라도 더 가족들이랑 함께 있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더 정성을 쏟게 됐어요.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큰 사모님이 자꾸 저랑 아드님을 엮으시더라고요. 아드님은 유학가 나이가 하나 있는 돌싱이었고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당시에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편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작년에 큰 사모님 돌아가시고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고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재혼한 상태로 연락을 드리는 게 차마 죄송스러워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렇게 지내시는 줄 알았더라면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일을 겪으시고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죄송은 무슨. 같이 살겠다는 널 기어이 내보내놓고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니.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알았으니 이제 됐다. 엄마가 안심이 된다, 지영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큰며느리는 뭔가 결심한 듯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도련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영아, 1년 전에 나는 선준이에게 버림받았어. 그날 이후로 나에게 가족은 먼저 간 선호와 너뿐이다. 그럼 저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고시원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거 저 못 봐요. 아휴, 그래도 네 남편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절대로 어머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단호하게 말하는 큰며느리의 태도에 일단 고시원을 정리하고 성북동으로 들어왔습니다. 큰며느리가 잠시 지내라고 내어준 방은 고시원보다 훨씬 넓고 좋았어요. 대신 그냥 있는 것이 미안해서 도우미를 돕기로 했어요. 안 된다며 노발대발 난리치는 큰며느리를 진정시키느라 정말 혼났어요. 큰며느리의 남편은 들은 대로 예의가 바르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큰며느리를 아낀다는 것이 느껴져서 지켜보는 내내 흐뭇했습니다. 제가 성북동에 온 뒤로 큰며느리와 그 남편은 뭔가 분주해 보였어요. 중간중간 저에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는 말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흘렀을까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제 D-Day예요. 저 사실 회사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선호 씨 떠난 뒤에도 회사에 대해서 종종 찾아봤거든요. 선호 씨가 회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아니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도련님이 회사에서 사고를 몇 번 쳤거든요. 돈 관련해서요. 그때마다 선호 씨가 그거 수습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동생이라고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했고요. 세상에, 난 까맣게 몰랐어. 선호 씨가 어머니한테는 절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아시면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려고 할 거라고. 그리고 분명 괴로워하실 거라고요. 아휴, 내가 몰라서. 바보 같아서 우리 아들이 고생만 했구나. 그런 말 마세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자금 사정이 별로라는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것이고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회사가 잘 돼야 어머니도 지내시기 편할 테니까요. 남편이 알아보니 회사 자체는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어서 투자를 했는데 자금 관련해서 또 의심스러운 소문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지켜보자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듣고는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회사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더라고요. 그걸로 코인 투자를 해서 많이 날렸고 다시 채워넣느라고 무리하게 투자를 받고 또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벌써 몇 건이 넘어요. 지금은 남편이 투자한 금액으로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에요. 선우 씨는 자신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 그렇게 해도 되죠, 어머니?
막상 큰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작은 아들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형의 회사를 살리겠다는 말로 저를 속여 그 돈을 가로채고 오히려 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지영이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 네 말대로 우리 선우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네, 어머니 마음 단단하게 잡수세요. 그리고 어머니 곁에는 제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날 큰며느리는 저에게 이야기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실행했어요. 자신의 남편을 이용해서요. 얼마 후 들은 내용은 집과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고 작은 아들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으며 불법 횡령한 사실들 때문에 결국 구속될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며칠 뒤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차단하며 1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아들이 대체 무슨 일일까? 혹시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걸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형수랑 연락되죠? 형수한테 연락해서 그 형 사망보험금 그거 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것보다 엄마 숨겨둔 돈 없어요? 너 1년 만에 연락해서 할 말이 그게 다니? 아, 급해서 그래요. 아들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고요. 아, 그래서 돈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너 같은 자식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혹시나 했던 바람이 산산이 깨지고 난 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그대로 휴지통에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큰며느리는 잘했다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 뒤로 작은 아들 내외가 어떻게 됐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작은 아들은 죄값을 받을 거고 작은 며느리는 친정이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며칠 뒤 이제는 집을 떠나겠다는 저에게 큰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어머니 살 곳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아니다. 내 한몸 어딘들 살 곳 없겠니? 이래 보여도 내가 생활력 하나는 끝내줘.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가 건넨 것은 큰아들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의 숫자는 처음 줬던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이거 주셨던 날을 잊지 못해요. 저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애틋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받아주시면 여기서 평생 저랑 사셔야 돼요. 큰며느리의 협박 아닌 협박에 저는 뜻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제 고향에 작은 정원과 텃밭이 함께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해줬어요. 제가 줬던 아들의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저에게 주었습니다. 큰며느리의 애틋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저는 거의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수확해 큰며느리에게 보내는 것이 요즘 저의 소소한 행복이에요. 집에 놀러왔던 큰며느리가 이렇게 작은 밭에 뭘 그렇게 많이 심었냐며 놀렸지만 계절 따라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일찍 잠에서 깬 김에 동네 산책을 나섰어요. 남편과 저의 추억이 담긴 과수원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5살 때
사과 향이 가득한 이곳에 비료를 주며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엄마, 사과도 선우처럼 밥 먹어? 그럼 그래야 사과도 크지. 선우랑 사과랑 누가 더 크나 볼까? 그럼 나 빨리 밥 먹을래. 그때 그 웃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순간에 저와 큰며느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 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도 늘 저만 생각했던 큰아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큰아들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